네, 안녕하세요. 이정회계법인 허홍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결산조정 발생주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산부채 평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자산부채 평가 중에 좀 일부긴 하지만 좀 특수한 우리 기간손익 조정,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현금 거래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손익 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 기간손익 조정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뭐 한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내면은 이자 언제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 들으면은 예를 들어 1년 뒤에 받습니다. 1년 뒤에 원금을 찾을 때 이자가 같이 수령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7월 1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년 6월 30일 날 만기가 됐을 때 원금도 가져가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고 여기 1억이니까 1억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1억에 예를 들어 5%다라고 하면요. 500만 원을 이제 내가 이자를 가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자라고 하는 게 갑자기 계속 없다가 내년 6월 30일 날 갑자기 이자가 확 생겨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라고 하는 거는 오늘 예치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년 6월 30일이 되면 그때 비로소 500만 원이 꽉 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7월인데 12월 30일을 갔습니다. 아직 이자는 돈은 원금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자는 회수는 안 되어 있지만은 사실 6개월치만큼 이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을까요? 1억에 5% 500만 원에다가 12분의 6이 되겠죠. 12분이면 250만 원만큼 이미 이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나는 뭐냐면 아직 내가 이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죠? 이자 수익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수 수익 또는 미수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받는 것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진 않죠.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내가 오늘 1억을 빌렸습니다. 연 5%로. 내년 1년 동안 후에 5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문제는 1년 내내 안 갚다가 내년에 원금 상환할 때 500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이자 비용이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자라는 것도 똑같이 뭐예요? 지급하는 거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12월 31일 날 되면은 아직 내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자가 이미 500만 원의 반만큼은 발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금융상품,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인 경우에 이자가 있는 시간인 경감에 따라서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잡는 과정을 우리 첫 번째 기간손익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례 보시 1억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6월 30일 날 우리가 이자를 500만 원을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때 돈을 받는데 그때 이자를 한꺼번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12월 30일이 끊어져 있으면은 앞부분에 6개월치가 발생한 거고요. 뒷부분에 6개월이 발생하는 상황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자 수익을 250만 원 인식하면서 대신 아직 못 받았잖아요. 미수 이자 수익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 6월 30일이 됐어요. 이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뭐야? 돈 받았으니까 세입이 되겠죠. 세입은 뭐라 그래요? 돈 들어오는 세입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왼쪽에다가 먼저 현금 500만 원 기록하고 그럼 반대쪽에 그 원인을 쫓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은 얼마큼만 인식했어요? 요 6개월만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만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일 것 같아요? 그 전에 내가 자산으로 있었던 거가 그 자산이 감소되면서 인식한 거니까 미수 이자 수익을 줄여주면서 250을 줄여주면서 결과적으로 현금이 500만 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즉 500만 원 돈은 1년 뒤에 들어오지만 이자 수익은 앞부분
250만 인식하고 뒷부분 250만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아직 돈은 안 들어왔지만은 이자 수익이 인식되는 이거를 우리는 기간손익이라고 합니다. 기간손익 관련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보험료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험료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돈 내시나요? 돈 내고 밥 먹나요? 보통은 밥 먹고 돈을 내죠. 내가 먼저 효익을 느낀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주게 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먼저 돈을 내요. 자, 오늘이 10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월 1일 가정해서 내가 100만 원만큼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돈은 이미 나갔어요. 나갔지만 내가 언제까지 혜택을 받냐면은 올해 3개월 혜택을 받고요. 내년 9개월 혜택을 받습니다. 즉, 그래서 1년이 되는 거죠. 내년 9월 30일까지 내가 이 자동차 보험료의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12월 31일 시점에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3개월만큼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것만큼은 비용으로 잡는 게 맞지만 나머지 9개월만큼은 아직 내가 내년에 공짜로 받을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면 자산이라고 내년에 돌아올 거니까. 그러면 그건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내가 준 비용 중에서 먼저 준 비용이다 그래가지고요. 선급 비용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침에 미수이자 미지급 비용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요. 그거는 뒤쪽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가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앞쪽에 먼저 발생합니다. 근데 먼저 돈이 나갔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다가 올해 말까지 순수히 인식한 거는 전체 1년 중에 3개월 해당되니까 4분의 1만큼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4분의 3만큼은 내년에 인식해야 될 비용이다 그래가지고 자산을 인식하는 걸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돈을 먼저 받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1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선수 수익을 인식하는 상황이 발생도 합니다. 즉 우리가 기간손익이라고 하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수이자, 미수이자 수익, 미지급 이자 비용,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미지급 이자하고 미수 수익은 현금 흐름이 언제 발생한다? 나중에 발생하는 개념이고요.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현금 흐름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을 쫓아가가지고 구분하는 거고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같은 경우도 나중에 현금이 발생한다 해서 지금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인식했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기간손익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전형적인 발생주의 조정 상황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현금 거래와 원가의 재분류 과정인데요. 먼저 우리 이 시간에는 비현금 거래와 관련한 두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원가의 재분류 과정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현금 거래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유동성 대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돈을 빌렸습니다. 자, 2020년에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년짜리를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에 상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024년까지는 사실은 아무 원금 상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상환을 멀었잖아요. 룰루랄라 하다가 2024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요? 내년에 돈을 갚아야 되네? 그럼 뭐예요? 그 돈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내년에 갚을 테니까. 자, 정부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자, 올해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야? 세입이죠. 세입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는 돈이 들어왔으니까는 왼쪽에다가 먼저 쓰겠죠. 현금 쓰고 결과니까. 반대쪽에 그 원인이 부채가 발생해서 이제 뭐 장기 차입금 이런 부채가 발생할 거예요. 자, 문제는 4년 동안은 그냥 눌러라가 쓰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가면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에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돈 나가려면 뭘 잡아야 돼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2025년에 뭐 하게 돼요? 그렇죠. 상환을 하게 되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도 생각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그 얘기는
앞에 4년 동안은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고 인식을 했지만 뒤에 2024년 말에 가면은 상환한 시점이 이제 1년 미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뭘로 바뀌냐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라는 걸로 해서 유동성 재분류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보통 부채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자산 중에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동성 대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란 뭐냐면 처음에 장기로 해가지고 자산이나 부채 형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안 되는 시점에 그 1년이 안 되는 연말에 가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돈 갚을 거야 또는 이건 내년으로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유동성 대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이제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고. 자, 건설 중인 자산을 이해를 하려면은 일단은 자산과 재산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마 건설 중인 자산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산, 재산? 한 끗 차이죠. 획수 하나 차이입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사실 자산과 재산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많이 가져요. 자산일 때 재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재산일 때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문 같은 데서도 헷갈려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산보다는 아마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국유재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국유재산이 뭐예요? 나라국 익슬류 재산이다.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유자산이란 말은 안 써요. 국유재산, 국유재산 법도 있고요. 우리가 재산과 자산의 차이는 재산은 법적인 소유를 전제로 하는 걸 재산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재산이라는 건 내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 건데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자산은요. 법적인 소유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산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법적으로 내 거가 되려면요. 재산의 종류별로 행위가 틀립니다. 자, 우리가 재산 중에서 이제 크게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걸 부동산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건물, 그 다음에 토지를 말합니다. 동산은 뭐 이런 우리가 비품이라던가 물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내 거가 되려면 법적으로 내 거가 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등기 아세요? 등기. 자,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가 내 거 되려면요. 결과적으로 나라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동산은 내 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점유를 해.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제는 부동산일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왜? 등기가 되려면요. 항상 등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완전품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등기가 돼요. 그럼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건설을 막 진행 중인 경우는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설이 다 끝나고 준공 허가가 떨어져야 비로소 뭐가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왼쪽 그림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오른쪽 그림은 어딜까요? 그쵸? 세종청사를 말합니다. 그 왼쪽 그림은 뭐예요? 세종청사긴 세종청사인데 한참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짓고 있는 건물은 준공이 아직 안 돼 있죠?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지금 짓고 있는 거는요. 나라의 재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준공 떨어졌고 등기를 했고 사용하고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국유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왼쪽은 건설 중인 거는요. 그래서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소유가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중인 재산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건설하고 있는 중이면 이거 국가 거 아니에요? 국가가 지금 다 통제하고 있죠. 이거 민간인이 들어가지고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요. 뭐가 되면은 소유가 전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통제가 전제가 됩니다.
내게 아니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내 소위 말하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리스 들어보셨어요? 리스? 요새 우리 홈쇼핑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안마의자. 요새 뭐 비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이 하는 침대도 리스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안마의자 이런 거 있습니다. 안마의자 이게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어요. 39개월 동안 쓰시면은 뭐 39개월 후에는 뭐 여러분들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안마의자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마의자 회사에서 여러분 안방에다 안마의자를 놓습니다. 자, 문제는 그 안마의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그 안마의자 소유권은 안마 회사한테 있어요. 안마의자 만드는 회사한테 있고요. 여러분은 그거 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소유권이 안마 회사한테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안마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안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안마의자 이용하게끔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즉 뭐냐면 소유는 내게 아니지만 나만이 전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면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내게 아닙니다. 즉 국유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는 되는 거예요? 자산은 되는 거예요. 물론 실무적으로 이런 리스 같은 경우도 우리 국유재산과 관련해 국유재산 관리운영 보고서에 리스 자산이라고 표기는 해줍니다. 표기는 해주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대충 재산과 자산의 차이 좀 구분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이왕했으니까는 우리 채무하고 부채하고도 한번 보도록 하죠. 채무나 부채나 다 갚아야 되는 거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또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채무는 뭐냐면요. 당장 지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를 채무라고 금전적 부채를 말합니다. 즉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게 지금 명확한 그걸 우리는 채무라고 해요. 그런데 채무가 아닌데 언젠가는 돈을 갚아야 되는 부채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면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는 크게 금융부채와 충당부채로 나눠지고요. 이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부분을 채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당부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연금충당부채 할 때도 연금충당부채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회사 다니면은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설정합니다. 문제는 퇴직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뭐 직원이 사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까지 갈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든 퇴직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퇴직금은 퇴직금은 언젠가는 회사는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러면 한창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 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금충당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같은 경우도 지금 한창 막 공직생활 하고 있는 분이 만약 예를 들어 한 5년밖에 근속 안 했어요. 보통 연금을 받으려면 한 10년은 최소한 근무를 해야 되고 65세가 넘어가야지 이제 돈을 주겠죠. 뭐예요? 5년밖에 근무 안 한 사람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은 다 공직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한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도 한국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다 65세가 넘어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은 하겠지만 거의 상당 부분은 연금 충당부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당장 줘야 되는 국가 의무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될 의무는 발생할 수도 있는 거를 충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당부채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같은 경우, 우리 소송 같은 경우 확정되려면 어떻게 돼요? 1심, 2심, 3심까지 가야지만 내가 패소를 하면은 줘야 될 돈이 확정되지만 보통은 이제 1심하고 2심하고 동시에 패소하면요.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1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1심하고 2심하고 패소가 돼버리면은 소송 충당부채, 나중에 패소할 걸 대비해가지고 그런 것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복구 충당 부채도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거를 이제 임차를 했어요. 그럼 막 인테리어를 합니다. 근데 그 가게는 물론 영원히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또 중간에 하다 보면은 다 또 이사를 가거나 하면 또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할 때 되면은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 비용을 사전에 조금씩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해요. 이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해야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나가는 시점에 왕창 돈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연금 충당 부채도 지금서부터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이유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나중에 이분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고기에 준비했던 거를 이제 돈으로만 바꿔서 주는 상황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부채라는 개념, 부채는 금융부채와 충당부채로 구성이 되고 이 금융부채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채무라고 한다. 그래서 채무가 좀 더 작은 범위고요. 부채는 더 큰 범위고 자산과 재산도 뭐예요? 재산은 조금 더 작은 범위고요. 자산은 좀 더 큰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건설적인 자산 대체라는 게 뭐냐? 한참 짓고 있는 거 국유재산은 아니지만은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의 자산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적인 자산이 다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되니까는 등기한과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고 이제 건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건설 중인 자산인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 준공이 되면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동거래는 없지만은 계정과목이 바뀌는 거죠. 계정과목을 왜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건설 중인 자산은 뭘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산평가 쪽에 제일 첫 시간에 뭐냐면은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가지고 꼭 정확히 대체를 해줘야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거가 건설재는 국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건물은 국유재산이 돼야 됩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으로 또 등재를 해가지고 장부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거를 만약에 잘못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감사원에서 결산검사 나가면 이제 오류상을 지적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좋아요. 소위 말해서 일타쌍피입니다. 하나 지적하면요. 오류상이 2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건설 중에서 건물 대체 안 했네? 그럼 감가상각 안 했네? 오류상 하나. 국유재산과 관련해가지고 국유재산 누락이 돼 있네? 오류상 2. 그래서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 대체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감사원에서 2개의 확인서를 요청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 대체 같은 경우는요, 그 건설이 완료가 돼서 준공이 떨어지면은 바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는 건설 대체를 하는 거 꼭 잊어먹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비형거래가 크게 이제 유동성 대체와 건설 중인 자산의 대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결산 조정과 발생지 마지막 시간이 원가의 재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